정적만이 감도는 오래된 목조 주택이었다. 사토 하나에 72해를 살아온 그녀의 아침은 언제나 비슷하게 시작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집안의 공기는 그 빈자리를 고스란히 머금은 채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나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미닫이 문을 열고 정갈하게 정돈된 다다미 방으로 들어섰다. 창밖으로는 그녀가 평생을 가꿔온 작은 정원이 보였다. 절 따라 피고 지는 꽃나무들, 반들반들 윤이 나는 조약돌, 그리고 한때 남편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꽃마루.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풍경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쳤다. 혼자 하는 아침 식사는 늘 간소했다. 따뜻한 미소시루 한 그릇과 흰쌀밥, 그리고 어젯밤 남은 조림 반찬이 전부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는 그저 정막을 깨는 배경음악일 뿐 하나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담벼락 너머로 이웃집 노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아침 산책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졌다. 외로움이란 감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 정막을 깨고 손녀 미카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24살의 미카는 하나에게 유일한 활력소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미카는 주말이면 가끔 이렇게 할머니를 찾아왔다. 어서 오너라, 미카. 하나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손녀를 맞았다. 미카는 할머니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또 혼자 식사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세요. 괜찮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나저나 도쿄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겠구나. 하나에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미카는 할머니의 깊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미카는 할머니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뭐냐? 스마트폰이에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도 세상과 좀 더 가깝게 지내셔야죠. 이걸로 친구분들이랑 연락도 하시고 예쁜 꽃 사진도 찍어서 올리세요. 하나에는 난생 처음 보는 네모난 기계를 어색하게 만지작거렸다. 복잡한 그림과 글자들이 가득한 화면은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었다. 나는 이런 거 잘 못 다룬다. 괜히 고장만 낼 게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전화도 걸 수 있고 서로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요. 미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차근차근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하나에는 미카의 성의를 봐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며칠 동안 스마트폰은 방 한구석에 놓인 채 먼지만 쌓여갔다. 하나에는 여전히 예전처럼 신문을 읽고 라디오를 듣고 정원을 가꾸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작은 기계가 자꾸만 눈에 밟혔다. 미카가 알려준 메신저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은 그것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해졌다. 어느 날 밤 하나에는 큰 용기를 내어 스마트폰 전원을 켰다. 미카가 미리 저장해둔 자신의 번호로 서툰 손놀림으로 메시지를 보내보았다. 미카, 잘 지내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 드디어 메시지 보내셨네요. 저 잘 지내요. 할머니도 건강하시죠? 라는 답장이 화면에 떠올랐다. 작은 글씨였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후로 하나에는 조금씩 스마트폰과 가까워졌다. 미카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가끔은 정원의 꽃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여전히 모든 기능이 어렵고 낯설었지만 세상과 연결된 듯한 느낌은 그녀의 오랜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이름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야마모토 켄타로라는 사람이었다. 사토시의 정원은 정말 아름답군요. 저도 젊었을 때 장미를 키웠습니다. 하나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정원 사진을 어떻게 본 것일까? 미카가 자신도 모르게 어딘가에 올린 것일까? 약간의 경계심과 함께 호기심이 일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야마모토 켄타로, 아니 그 이름을 빌린 사기꾼과의 질긴 악연의 시작이었다. 켄타로는 자신을 하나에와 비슷한 처지라고 소개했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했고 은퇴 후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정중하고 다정했다.
하나애가 좋아하는 꽃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리고 지나간 시절의 추억들을 나누며 그는 조금씩 하나애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산책이라도 하셨는지요? 저녁은 드셨습니까? 혼자 식사하는 것이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켄타로의 메시지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고 있는 듯했다. 하나애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했고 밤에는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잠이 들었다. 그의 존재는 잿빛 같던 그녀의 일상에 한 줄기 따스한 햇살처럼 느껴졌다. 켄타로는 하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작은 슬픔에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정서적 교감을 그에게서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에는 켄타로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그는 언제나 현명하고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미카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불안감을 그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켄타로는 마치 오랜 친구이자 다정한 연인 같았다. 몇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켄타로로부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메시지가 왔다.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토시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정말 면목이 없지만 혹시 작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다. 켄타로는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오래된 빚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고 딸의 병원비까지 겹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곧 해결될 문제이니 아주 잠시만 빌려주면 다음 달 연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했다. 사토시 외에는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에는 혼란스러웠다. 켄타로에 대한 믿음과 그동안 쌓아온 감정, 그리고 그의 간절한 호소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설마 그럴 사람이 아니겠지. 정말 어려운 상황인가 보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은행으로 향했다. 평생 아껴 모은 돈 중 일부를 꺼내 켄타로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손이 떨렸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지만 그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던 금액은 점점 커졌고 돈을 요구하는 횟수도 잦아졌다. 켄타로는 매번 다른 이유를 댔다. 사업 재기를 위한 마지막 투자금,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합의금, 심지어는 하나애와 함께 살 작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계약금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때마다 그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성적인 이야기와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다. 하나에는 남은 저축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지만 켄타로와의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없었다. 그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미카는 물론 멀리 사는 자식들에게도 철저히 숨겼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체면틀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애가 거래하는 은행의 창구에서 젊은 은행원 다나카가 그녀를 불렀다. 사토 할머니, 최근에 할머니 계좌에서 좀 큰 금액들이 자주 이체되고 있어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다나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의심이 어려 있었다. 하나에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아, 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러시군요.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많아서 걱정이 돼서요. 혹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시는 건 아닌지. 다나카의 말에 하나에는 얼굴이 굳어졌다. 마치 자신의 비밀을 들킨 것 같아 불쾌했다.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에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서둘러 은행을 나섰다. 하지만 다나카의 말은 가시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다. 혹시 정말로? 하는 의심이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켄타로의 다정한 목소리와 약속들을 떠올리며 애써 그 의심을 지워버렸다.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미카도 할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할머니가 요즘은 손에서 놓지를 못했다. 가끔 돈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초조해하는 모습도 보였다. 미카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차마 할머니에게 직접 셔물을 수는 없었다. 그저 안부를 더 자주 묻고 할머니 댁을 더 자주 찾는 것으로 걱정을 대신할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하나의 통장 잔고는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까지 모두 켄타로에게 흘러들어간 뒤였다. 그리고 마침내 켄타로로부터 마지막 요구가 도착했다. 하나의 씨,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마련한 작은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당신의 남은 연금 일부라도 빌려주신다면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정원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갑시다. 켄타로의 메시지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함과 달콤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가득했다. 하나에는 이제 더 이상 내어줄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나 그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를 꿈꾸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켄타로와의 행복한 미래를 간절히 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나카의 경고와 미카의 걱정 어린 시선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결국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이성을 압도했다. 하나에는 마지막 남은 연금 통장을 들고 비장한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도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은행 창구에는 오늘도 다나카가 앉아 있었다. 하나에를 본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하나에가 송금 용지를 내밀자 다나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토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 돈이 할머니께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저도 잘 압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송금하시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 좀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나카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의 간곡한 만류에 하나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다. 그때였다. 할머니, 은행 문을 열고 미카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며칠 전부터 할머니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걱정하던 미카가 결국 은행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창구 앞에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한 미카는 할머니와 다나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다나카 씨, 할머니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궁지에 몰린 하나에는 더듬거리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그녀가 켄타로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미카는 할머니가 보여주었던 켄타로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떠올렸다. 어딘가 낯익으면서도 부자연스러웠던 그 사진. 미카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할머니, 그 사람 프로필 사진 잠깐만요. 미카는 떨리는 손으로 이미지 검색을 시작했다. 몇 초 뒤 화면에 나타난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켄타로의 프로필 사진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외국의 중년 모델 사진이었고 이미 여러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에서 도용된 사진으로 악명이 높았다. 심지어 비슷한 사기 수법에 대한 경고글까지 줄줄이 떠올랐다. 할머니, 이 사람, 이 사진 전부 가짜예요. 인터넷에 이미 사기꾼 사진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미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스마트폰 화면을 할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하나에는 미카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야마모토 켄타로의 얼굴, 아니 그의 얼굴이라고 믿었던 그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로맨스 스캠주의, 사진 도용, 사기 피해와 같은 끔찍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 다정했던 목소리, 따뜻했던 위로,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전부 한낱 사기꾼의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생을 아끼고 모았던 소중한 돈,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마음까지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옆에 있던 미카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미카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하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배신감, 허탈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뒤섞여 가슴을 찢는 듯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다나카의 경고, 미카의 걱정 어린 눈빛이 그제야 또렷하게 떠올랐다.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그토록 어리석게 모든 것을 믿어버렸을까?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런 나쁜 사기꾼들이 문제인 거예요. 미카는 울먹이며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다나카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행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미카의 따뜻한 체온만이 하나에게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미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옆을 지켰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나에는 켄타로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이미 그의 메신저 계정은 사라지고 없었다.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그 많던 돈을 되찾을 희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하나에는 텅 빈 통장 잔고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다. 숫자 0이 찍힌 그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미카는 그날 밤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미카는 할머니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설득했다. 할머니, 돈을 되찾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저런 놈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거예요. 신고해야 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나에는 미카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가슴은 무겁고 앞날이 캄캄했지만 손녀의 존재가 작은 용기를 주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하나에는 자신의 집 정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 켄타로와의 대화로 활기를 띠었던 정원은 이제 다시 적막감에 휩싸인 듯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미카가 굳건히 서 있었다.